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봉투를 보는 순간 복자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복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자의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역시 그랬구나. 수지는 재산을 노리고 책임은 피하려는 거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야. 복자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복자는 구겨진 서류를 수진에게 던졌어요. 내 눈앞에서 서류나 들이밀지 마. 우리 준호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혼 서류를 준비해? 복자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제 부모님이 수진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복자는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또 거짓말이야.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없어. 복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실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복자와 수진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따뜻한 인연과 행운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새벽 4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B-B-B. 복자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보온병에서 미리 준비해온 따뜻한 어묵국을 꺼냈어요. 찰랑찰랑 국물을 그릇에 따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국 냄새가 조용한 병실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준호야, 내가 좋아하던 어묵국이야. 김가루 솔솔 뿌려서 알지? 복자의 혼잣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그의 가슴을 오르락내리락 시키고 있었죠. 쉬마이너스 후. 기계 소리가 준호의 숨소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90년대식 회색 빌딩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 건물들은 꿋꿋하게 서 있었죠. 복자는 어묵국 냄새를 맡으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때가 언제였던가요? 분식집을 열던 시절, 기름이 지글지글 끓는 소리와 함께 떡볶이를 볶던 날들을 말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어김없이 가게로 달려와 양푼 옆에 앉아 숙제를 하던 준호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그때 준호는 연필을 입에 물고 고민하다가도 떡볶이 냄새가 나면 어김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내일 도시락은 김밥으로 해줘. 그리고 단무지 많이 넣어줘. 아, 그리고 계란말이도. 그때 준호의 목소리는 얼마나 맑고 밝았던지요. 복자는 숟가락으로 어묵국을 저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죠. 분식집 카운터 위에 놓인 라디오에서는 항상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준호는 그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떡볶이를 먹곤 했습니다. 엄마, 이 노래 좋다. 나중에 커서 엄마랑 같이 듣자. 그래, 우리 준호가 어른 되면 엄마랑 노래방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자. 그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복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국을 보며 복자는 준호의 어린 시절을 더 선명하게 떠올렸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면 어김없이 찾던 음식이 바로 이 어묵국이었죠. 엄마, 목이 아파. 그럼 어묵국 끓여줄까? 우리 준호 좋아하는 거. 응, 김 많이 넣어줘. 복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입니다. 철컥. 문이 열리면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복자의 며느리인 수진은 피곤에 지친 얼굴로 복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복자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재활치료 시간을 다시 잡았어요. 오후 2시로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 것 같은 유리를 다루듯 말입니다. 복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둘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벽은 바로 그 일 이후로 생긴 것이었죠. 복자는 수진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다시 어묵국을 저었습니다. 수진의 발걸음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심지어 숨소리까지도 복자에게는 거슬렸습니다. 왜 그런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수진을 보면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비 관련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보험 처리도 진행 중이고 의료진과도 계속 상담하고 있어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복자의 말투에는 차가운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죠. 복자는 계속해서 숟가락으로 어묵국을 저었습니다. 멸치의 고소한 냄새와 다시마의 깊은 맛이 어우러진 국물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지만 그 따뜻한 냄새조차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기운을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인공호흡기 소리와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D-D-D. 그 소리는 준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죠. 복자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복자는 어묵 하나를 숟가락으로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분식집에서 장사하던 시절 손님들이 사장님 어묵국 끝내준다고 칭찬하던 그 맛을 준호가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특히 겨울날 추위에 떨며 들어온 손님들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아, 이거야 라며 환하게 웃던 그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때는 작은 가게였지만 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어묵국 하나요. 떡볶이랑 어묵국 세트로 주세요. 그런 소리들이 그리웠습니다. 복자는 어묵국 그릇을 들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어묵국 가져왔다. 냄새라도 맡아봐. 복자는 그릇을 준호의 침대 가까이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조용했죠. 오직 기계들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준호의 손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분식집에서 일하다 손이 차가워진 복자의 손을 잡고 호호 불어주던 그 따뜻한 손이 이제는 이렇게 차갑기만 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갑니까? 우리 준호 손이 이렇게 차가울 리가 없는데. 복자는 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비볐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준호의 다른 쪽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또 다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비치는 새벽 햇살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여전히 준호의 손을 감싸 쥐고 있었고 수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준호의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차트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졌죠. 그때 복자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기억이 또렷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그 차가운 밤 말입니다. 복자는 분식집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바닥을 닦고 있었죠. 걸레질하는 소리가 텅 빈 가게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엄마, 야근이 좀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주무세요. 그럼 택시 타고 와. 눈 와서 미끄러울 테니까 조심해야 해.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내일 명절인데 일찍 끝내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게 준호와 나눈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였습니다. 복자는 그날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준호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새벽 2시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복자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 시간의 전화는 늘 불안한 소식을 가져오는 법이니까요.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준호 어머님이세요? 여기는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복자의 세상은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준호가 왜 거기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환자분을 지금 당장 모셔오셔야겠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복자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을 때도 손이 떨렸고 택시 안에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을 정도였죠. 복자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괜찮기를 바랐습니다. 기사님, 좀 더 빨리 갈 수 없을까요? 아주머니, 눈 와서 미끄러워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눈 때문에 준호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닐까요? 복자는 택시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을 보며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본 준호의 모습은 복자의 상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의식을 잃은 채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죠. 복자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으악, 우리 준호야.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지금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머리 외상이 심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야 해요. 의사의 말이 복자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온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호는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수진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눈빛이 불안해 보였고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준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해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을 정도로 손이 떨렸죠. 수진도 옆에서 울고 있었지만 복자는 수진의 눈물이 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복자와 수진은 수술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복자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준호만은 살려달라고, 제발 눈만 떠달라고 말입니다. 수진은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복자는 수진을 위로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후. 수진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복자는 점점 더 수진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가족분들 들어오세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복자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뇌에 상당한 충격이 있어서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복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거든요. 수진이 복자를 부축해 주었지만 복자는 수진의 손길조차 받기 싫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진을 보면 화가 났거든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준호를 보며 복자는 울었습니다. 온몸에 관들이 연결되어 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준호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평소 활기차던 준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왔어. 우리 준호 일어나야지. 하지만 준호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인공호흡기만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었죠. 복자는 준호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지만 준호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자는 수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 수진은 정확히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늦게 병원에 왔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의 그 불안한 표정은 뭘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제가 간병을 도와드릴게요. 교대로 하면 어머님도 좀 쉬실 수 있을 거예요.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내 아들인데 내가 돌봐야지. 복자는 수진의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거절했다기보다는 수진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수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 사고에 수진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복자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복자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분식집 월세가 밀린 것도 준호의 사업 대출도 모두 수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자는 준호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준호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가 왜 그렇게 늦게까지 일했을까? 평소 같으면 일찍 들어왔을 텐데.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수진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D-D-D. 복자는 수진의 자동차 수리 견적서를 본 후로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온갖 의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오후 박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환자분이 청각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복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말요? 우리 준호가? 네, 익숙한 소리나 익숙한 목소리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말을 걸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박 간호사의 말에 복자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무 반응 없던 준호에게 변화가 생긴다니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자는 수진을 째려봤지만 박 간호사가 있는 앞에서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은 준호의 침대 가까이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호의 귓가에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나 기억나? 처음 만났던 날 말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팔짱을 끼고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듣고만 있었어요. 동성로 분식집 앞에서 비에 젖은 내 손 잡아주던 날. 기억하지?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성로 분식집이라니 바로 복자가 운영하던 가게 앞이었거든요. 그때 두 사람이 만났던 건가요? 수지는 작은 mp3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준호의 귀에 살며시 끼웠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90년대 발라드가 병실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복자도 알고 있는 노래였어요. 그 시절 분식집 라디오에서 자주 나왔던 곡이었죠. 이 노래 기억하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라디오에서 나왔던 거.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복자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혹시 자신이 수진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준호야.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복자의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그날 밤 운전한 건 나였어. 복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복자의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태우지 않았어. 빈 차로 집 앞에 차 세우고 당신을 찾으러 뛰다가 수진의 말이 계속되었지만 복자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수진이 운전을 했다면 정말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때 박 간호사가 손짓하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지금 눈이 움직였어요. 반응이 있어요. 복자는 급히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준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하지만 준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복자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었어요. 분명 준호에게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니까요. 복자는 주먹을 움켜쥐며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거짓말이겠지. 또 내 탓으로 돌리려는 수작이겠지. 어머님, 저는 정말. 입 닥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복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이 운전을 했다면서 왜 지금에 와서야 말하는 걸까요?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날 저녁 복자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는 복자의 오랜 친구였어요. 영수야, 나 미치겠어. 그년이 운전자라고 지금 와서 말해. 복자야, 진정해.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봐. 복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영수에게 털어놓았어요. 영수는 조용히 복자의 말을 들어주었죠. 복자야, 사람 사정이라는 게 있어. 나도 젊을 때 말 못할 빚이 있었잖아.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사람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야. 수진이가 왜 지금까지 말 못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야. 영수의 말에 복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복자는 병실로 돌아와 수진의 가방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수진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가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복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 초안. 복자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수지는 재산을 노리고 책임은 피하려는 거였어요. 역시 그랬구나.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야. 복자는 서류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혼 서류를 준비하다니요. 그때 박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큰일 났어요. 환자분 오른손가락이 떨려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훨씬 커졌어요. 복자는 이혼 합의서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달려갔어요. 정말로 준호의 오른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려? 그때 수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복자는 수진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내 눈앞에서 서류나 들이밀지 마. 수진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변명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복자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이혼 합의서를 꺼내 수진에게 던졌어요. 이게 뭐야? 우리 준호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혼 서류를 준비해?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제 부모님이. 또 거짓말이야.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해도 소용없어.
복자는 더 이상 수진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명확해진 것 같았거든요. 수진은 처음부터 준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사고 후에는 책임을 피하려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의 손가락 움직임도 멈췄어요. 복자와 수진 사이의 차가운 침묵만이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빗방울이 병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복자는 하루 종일 수진과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이혼 합의서를 발견한 후로 수진을 보는 것조차 싫었거든요. 그날 밤 복자는 견딜 수 없어서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하늘을 보며 영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야, 그년이 정말 나쁜 년이었어.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놨더라고. 복자야, 진정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복자는 영수에게 이혼 합의서를 발견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는 한참 듣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복자야, 사람 사정이라는 게 있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무슨 사정이야? 우리 준호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혼 생각이나 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수진이 입장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젊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못할 짓 생각해 본 적 있잖아. 영수의 말에 복자는 잠깐 멈칫했지만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복자는 병실로 돌아와서 수진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낼 때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후 복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머 엄마. 그 서류는 아직 건드리지 마세요.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복자는 몰래 가까이 다가가 수진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벌써 알아버렸어요. 어떡하죠? 복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역시 이혼 서류는 수진이 준비한 게 맞았던 거예요. 네, 알겠어요. 일단 좀 더 기다려보겠어요. 수진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복자와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다 들었어. 내 속셈 다 알겠더라. 복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당황하며 변명을 시도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제가 전화한 건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그때 박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님들, 큰일이에요. 환자분이 갑자기 고열이 나요. 복자와 수진은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준호의 이마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복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 좀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준호야, 안 돼. 엄마가 여기 있어. 복자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도 반대편에서 준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의료진의 처치 후에 준호의 열은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복자는 밤새 준호 곁을 지켰어요. 수진도 떠나지 않고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준호의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복자는 지쳐서 의자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때 복자는 수진이 조용히 준호에게 말을 거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신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부모님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복자는 눈을 뜨지 않고 수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서류는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부모님이 자꾸 이혼하라고 해서 나도 모르게 흔들렸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복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날 미워하는 것도 이해해.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니까. 복자는 가만히 수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수진을 너무 심하게 오해한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복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회계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호자님, 병원비가 상당히 나왔는데 누군가 이미 결제를 해주셨어요. 누가요? 며느리분이라고 하시던데요. 본인 적금을 해지해서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복자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자신의 적금을 해지해서 병원비를 냈다니요. 만약 수진이 정말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왜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냈을까요? 복자는 수진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매일 병원에 와서 준호를 돌봤고 복자가 피곤할 때는 몰래 간병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복자는 수진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신청서였어요. 추가 치료비 마련을 위한 대출. 복자는 서류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수진이 준호의 치료비를 위해 대출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내가 수진을 너무 심하게 오해한 건 아닐까? 복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본 수진의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이혼을 원하는 사람의 행동과는 맞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복자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아, 그 이혼 서류 정말 내가 원해서 준비한 거야?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 부모님이 계속 압박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준호 곁에 있고 싶어요. 끝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제서야 수진의 진심을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날 밤 운전을 했다는 것, 그리고 사고와 관련해서 숨기고 있는 것들 말이에요. 복자는 수진을 완전히 믿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병실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우르르쾅. 복자는 수진과의 대화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복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가게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어둠 속에서 쓸쓸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복자는 한숨을 내쉬며 가게 간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문 내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기익, 쾅. 다 정리해야지. 사람 믿는 내가 바보였어.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준호 씨 보호자분이세요? 그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인데 제보하려고 연락드려요. 복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맞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현장 CCTV 영상이 있어요. 경찰서에 제출하려다가 보호자분께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복자는 급히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제보자는 중년 남성이었고 작은 USB를 건네주었어요. 이거 보시면 그날 상황을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서 복자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어요. 복자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미끄러진 차가 보도 쪽으로 미끄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서 수진이 달려와
손짓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게 수진이네. 복자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은 차에서 내려 뭔가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복자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 작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준호는 그 아이를 덮치려는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고 있었어요. 차가 준호를 들이받는 순간 복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복자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영상 속의 진실은 복자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건 우리 준호가 사람을 살리려다가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셔도 저는 그냥 참았어요. 사실을 말하면 준호가 더 아플까 봐서요. 복자는 화면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아이를 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준호는 그 아이와 수진을 지키려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습니다. 내가 잘못 봤구나. 복자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수진을 의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준호가 깨어나면 직접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어요. 복자는 수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수진도 나름대로 복자를 배려한 거였죠. 영상을 다시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사고 후 수진이 준호에게 달려가는 모습, 구급차가 올 때까지 준호를 지키고 있는 모습까지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 괜찮아요. 준호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복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라니.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수진에게 그동안의 오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무 성급했어.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준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복자는 영상에 나온 아이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준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건 준호 씨 덕분이에요. 아이의 부모는 준호의 의료비 일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복자는 그들의 마음만 받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복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복자는 분식집을 다시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가 깨어났을 때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우리 같이 해보자. 준호 깨어날 때까지. 네, 어머님. 저도 돕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준호가 깨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복자와 수진은 매일 병원에서 준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랑 수진이가 화해했어.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어. 준호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복자는 매일 준호에게 어묵국을 끓여다 주었습니다. 냄새라도 맡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수진도 준호가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며 회복을 기다렸어요. 준호야, 빨리 일어나. 엄마가 어묵국 끓여줄게. 복자의 간절한 마음이 준호에게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제는 수진과 함께 준호의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진실을 알게 된 후
복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준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병실에 고요한 기도하는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후 마이너스 후 마이너스 후. 복자는 준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복자의 마음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준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얘야, 내가 어렸을 때 말이다. 비 오는 날엔 꼭 잔멸치 많이 넣어라 했지.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수지는 조용히 옆에 앉아 복자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넌 항상 말했잖아. 엄마 국물이 제일 맛있다고. 엄마가 미안하다. 복자는 준호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수진을 의심하느라 정작 준호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됐거든요. 그날 저녁 복자는 옛날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우리 아들 잠 좀 재워다오. 작은 목소리였지만 병실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수진도 조용히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그때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조금 빨라졌습니다. D-D-D. 박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확인해 봤어요. 심박수가 올라갔네요. 좋은 신호예요. 계속하세요. 복자는 희망을 품고 더욱 간절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잠들기 전에 항상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어요. 수진이 뒤에서 작게 화답했습니다. 당신 나도 있어. 당신이 혼자가 아니야. 복자는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수진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수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했겠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복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이 빚을 냈다는 것도 몰랐어. 나도 몰랐던 일이 많구나.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갚아보자, 우리 같이. 준호 깨어나면 셋이서 함께. 같이 해보자. 복자는 처음으로 수진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복자와 수진은 동시에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입술이. 맞아요, 움직였어요. 두 사람은 흥분해서 준호를 더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하지만 준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간호사가 와서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수진과 함께 준호 곁을 지켰어요. 두 사람은 돌아가며 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내일 어묵국 다시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는 그 맛으로. 당신, 우리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 지켜야지. 복자는 수진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준호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복자는 분식집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함께 도와주었어요. 가게를 청소하고 새로운 메뉴판을 만들고 준호가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깨어나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래, 우리 준호 분식집 일 도와주는 거 좋아했어. 복자는 준호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수진에게 들려주었어요. 수진도 준호와의 연애 시절 이야기를 복자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어머님 분식집에서 했어요. 정말? 네, 떡볶이 먹으면서 갑자기 무릎 꿇고 반지 꺼내더라고요. 복자는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준호다운 로맨틱한 프로포즈였죠. 병원에서는 준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희망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했어요.
뇌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곧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복자와 수지는 기뻐했어요.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자는 특별히 정성스럽게 어묵국을 끓였어요. 준호가 가장 좋아하는 레시피로 말입니다. 멸치, 다시마, 대파. 우리 준호 좋아하는 맛으로. 복자는 국물을 맛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수진도 옆에서 김밥을 정성스럽게 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깨어나면 가장 먼저 뭘 해주고 싶으세요? 당연히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주고 싶지. 너는? 저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못한 말들을 다 해주고 싶어요. 복자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 다 준호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거든요. 병실에서 준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빛이 많이 좋아졌어요. 복자와 수지는 매일 준호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준호야, 분식집 다시 열었어. 내가 돌아오면 같이 장사하자. 당신, 우리 신혼여행도 다시 가자. 그때 못 간 제주도로. 복자는 수진과 함께 준호의 미래를 계획하며 기다렸어요.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회복을 위해 복자와 수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어요. 때로는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준호, 엄마랑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일어나자. 복자의 간절한 마음이 준호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도 예전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준호가 깨어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로 따뜻한 오후빛이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후 2시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영수가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복자야, 떡국 끓여왔다. 한 숟갈 냄새라도 맡아보자. 영수는 복자의 오랜 친구답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냄새가 병실에 퍼져나갔어요. 복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레시피야. 멸치, 다시마, 대파 끝맛이 일품이지. 복자는 정성스럽게 국자로 떡국을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하얀 떡이 맑은 국물에 동동 떠 있는 모습이 정말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떡국 끓였어. 내가 어렸을 때 설날마다 먹던 그 맛이야. 복자가 숟가락으로 살짝 국물을 저으며 준호에게 말을 걸었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도 준호의 다른 쪽에 앉아 조용히 준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영수는 창가에서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복자와 수진, 영수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작고 거칠었지만 분명히 복자를 부르고 있었어요. 복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아들. 복자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몇 달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쏟으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당신이야? 정말 깨어난 거야?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어요. 그날, 아이, 괜찮아? 수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가 지켰어. 당신이 지켜준 거야.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가장 걱정됐던 것은 자신이 구하려던 그 아이의 안전이었거든요. 복자는 준호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잘 왔다, 우리 아들. 정말 오래 기다렸다. 복자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거였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여기가 병원? 응, 사고 났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다 나을 거야. 수진이 준호의 손을 쓰다듬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눈이 왔었지. 맞아, 눈이 많이 왔었어.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깨어난 게 제일 중요해. 복자는 준호의 뺨을 살짝 만져보며 말했어요. 영수는 문 밖으로 나가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에구, 이 밤이 가긴 가네. 정말 다행이다. 영수도 복자 못지않게 준호를 걱정했었거든요. 준호는 아직 몸이 약했지만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엄마, 목이 말라. 그래. 엄마가 물 떠다 줄게. 복자는 급히 물을 떠왔어요. 준호는 천천히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지? 준호가 수진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깨어나는 게 제일 중요했어.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때 박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 정말 깨어나셨네요. 의사 선생님, 급히 부를게요. 곧 의료진들이 몰려와서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네요. 의사의 말에 복자와 수진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준호는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깨어났으니까 됐어. 복자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준호는 자신을 돌봐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모두 다. 수진이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셋이 함께 할 거야. 어머님도 나도 당신도. 복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준호는 두 사람의 화해한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엄마와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분식집은 어떻게 됐어? 걱정 마. 다시 열 준비 다 해놨어. 내가 나으면 같이 장사하자. 복자의 말에 준호는 웃었어요. 그럼 어묵국도 다시 끓여줄 거야? 당연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가루 솔솔 뿌린 어묵국 말이야. 준호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고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준호의 회복이 순조롭다고 했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에요. 가족분들의 사랑이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복자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이겨낸 거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려고 했어요. 아직 힘이 부족했지만 의지는 충분했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수진이 준호를 도와주며 말했어요. 복자는 떡국 그릇을 들고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숟가락만 먹어볼래? 엄마가 끓인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어요. 복자가 조심스럽게 떡국을 떠서 준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맛있어. 역시 엄마 손맛이야. 준호의 말에 복자는 눈물이 또 났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분식집 종소리가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몇 달 후 복자의 분식집은 다시 불이 켜졌어요.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예전보다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벽에는 특별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구해진 아이의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준호 씨 덕분에 우리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복자는 그 편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다쳤지만 그 마음씨가 자랑스러웠거든요. 수지는 새벽마다 부지런히 육수를 우려내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이른 아침 가게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님, 멸치 우린 물맛 좀 봐주세요. 딱 좋다. 우리 수진이 솜씨가 늘었네. 복자는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수진을 딸처럼 여겼습니다. 준호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천천히 손님들의 상을 닦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형님, 떡볶이 추가요. 네, 금방 나갑니다. 준호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가 끝난 후 복자는 수진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때 이혼 합의서. 내가 숨긴 사연, 이젠 안 물을게. 그 종이는 내가 찢어버렸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실 그 서류는 제 부모님이 압박해서 잠깐 받은 거였어요. 제 처지도 겁이 났고요. 정말 미안했어요. 복자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린 오늘을 살자. 내일을 준비하자.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복자가 정성스럽게 끓인 어묵국과 수진이 만든 김밥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가게 라디오에서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준호와 수진이 연애할 때 즐겨 듣던 그 노래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묵국에 김 많이 넣어줘서 고마워. 준호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세 사람은 동시에 웃었어요. 복자는 국자 손잡이를 꼭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무너지기도 말 한마디에 다시 일어나기도 한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서로의 목소리야. 따뜻한 국물이 담긴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정겨웠어요. 다 됐다. 먹자. 복자의 말과 함께 세 사람은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몇 주 후 구해진 아이의 부모님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아이도 함께였습니다. 준호 아저씨. 아이는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준호는 아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꼬마야 많이 컸네. 네. 아저씨 덕분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 부모님은 복자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 키우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준호가 한 일인걸요. 복자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준호의 회복 축하와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였어요. 엄마, 수진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준호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복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수진도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을 걷다가 복자는 문득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셋이서 함께 산책했던 기억들 말이에요. 물론 그때는 준호 아버지가 함께였지만 지금은 수진이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이렇게 나와야겠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수진이 복자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 친딸처럼 느껴졌습니다. 분식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자는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오래된 간판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정말 따뜻하다.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가 됐어. 복자의 말에 수진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마지막 손님들이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내일도 또 바쁘겠네. 괜찮아요. 우리 셋이 함께하니까 든든해요. 수진이 복자를 격려하며 말했어요. 그날 밤 복자는 침대에 누워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행복하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준호는 건강을 회복했고 수진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분식집도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었어요.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수진과 준호도 하나씩 일어나 가게 준비를 도왔어요. 세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손님들 행복하게 해드리자. 복자의 말에 수진과 준호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네. 분식집에는 다시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자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였어요.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사랑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며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